농업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농업 인구 감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300만 명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농업 인구가 224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7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을 뭐로 보고 계신가요? 산업혁명 이후 저고가 정책을 쓰면서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쳐도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인구가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라고 할까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긴 할 텐데 농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농 지원 정책을 이제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농 큰 농가 육성 정책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나 이런 여건이 대농으로 가면은 식량 자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농업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 가정농 정책을 펴야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농업 인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식량 자급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 그 10년 동안 9%가 줄었더라고요. 식량 자급률이. 그러니까 99년에는 54%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45%. 거기다 곡물 자급률을 보니까 22.5%예요. 그래서 이 식량 자급률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이?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공장으로 아니면 축사로 도로로 이렇게 농지가 전용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고 또 대농 정책을 펴다 보니까 소농들이 자꾸 어려운 작은 농지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식량 자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농지 전용과 대농 위주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단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식량 자급률하고 관계를 해보자고 하면은 그렇겠죠. 그 밀이나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수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식량 자급률 높이는 정책은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도 보면은 식량 자급률 높이겠다고는 하는데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의지의 문제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요즘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든데 또 농업도 타격을 좀 많이 받죠. 근데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는 사실 그 언론에서 보면 농업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농업은 지금 어떻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고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놨는데 학교급식이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밭에서 아니면 창고에서 그냥 방치되고 썩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보면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좀 있고, 근데 보면 이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코로나19하고 우리나라 그 식량 안보, 식량 위기 이거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바로 이 곡물 수출 국가들이 주요 곡물들을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식량 작업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수출 금지령을 내렸을 때 과연 어떻게 국민들 먹거리를 책임질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큰 태풍이 3개나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3개가 지나가면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봤는데 실은 언론에서 농작물 피해 부분은 다뤄지지 않고 있죠. 그럼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가 좀 많이 용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럼 농업 분야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전농이나 이런 농민 단체에서는 그런 어떤 대안을 식량 자금이나 이런 농업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농민들 스스로 연구 모임도 만들고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농민수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농민수당이 꼭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작은 거래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서천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천군도 소농이 많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예를 들면 0.5헥타르 미만 농가가 40%나 되고요. 그러니까 한 2,600가구나 이렇게 좀 되고 70세 이상이 3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농을 살리려면 이 소농의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에서는 참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 어떤 뭐 대안이랄까요? 어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일단 지자체에서 귀농 정책들을 쓰는데 사실은 은퇴농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가 기반을 닦은 이 승계농이라고 해 맞겠죠. 그런 젊은 친구들 외에는 무연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승계농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연고가 없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게 자리 잡고 농사 지을 수 있게 지자체에서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천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라든가 서천군의 농업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서천군이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 상황에서는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많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이 좌지우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스스로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농민수당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많은 광역 자치단체가 지금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만들고 기초단체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이 명칭은 대부분 보면 농민수당이에요. 근데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민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실은 농민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소득은 학계나 연구하는 사람들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했듯이 그런 행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보니까 이 농업을 하나의 산업의 형태로만 보지 말고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의 이 다원적 기능이라는 게 보면은 논이 있음으로써 비가 왔을 때 이 논에 물을 가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댐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 또 논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땅속으로 스며서 지하수가 생기고, 또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작물들이 탄소 정화 작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가치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2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연구하는 분들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해서 환산한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농민수당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1년에 28조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는데, 이거를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서 농업을 계속 이어서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하는 의미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문 운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충남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청구 조례 제정 운동을 했는데 그 타 광역에서는 하지 않고 충남도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다른 데도 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남, 전북, 충남, 경남, 이번에 이제 엊그제 충북에서도 도에서 그 조례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수당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인데, 예. 보통의 지자체들 보면 60만 원 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60만 원이면은 달 5만 원인데 그렇죠. 이게 그 농업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농민들한테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주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월 30만 원입니다. 그 최소한 한 달에 30만 원은 농민수당으로 들어와야 이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최소한 그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되지 않느냐. 가장 기초적인. 그래야 이 친구들이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친구들이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촌의 인구도 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 30만 원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사실 가장 안 변하는 게 농업 정책하고 아마 환경 정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환경 정책은 이번에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농업 정책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대 정권을 잡았던 이 정당들이 보면은 자본 논리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자본 논리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농업은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어와도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냥 그냥 저기 공격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 농업이 이 정책적으로 바뀌려면 지금보다 또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 하구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금강 농업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금강은. 근데 이제 금강 하구뚝이 막힌 지가 이제 30년 되면서 수질이 되게 나빠져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자주 가보니까 녹조도 엄청 심각해지고. 그런데 이제 일부 농민들은 저 하구뚝 해수유통을 한다고 하면 물 이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민들은 하구뚝을 터야 생물이 돌아온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위원장님은 하구뚝을 터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신지 하고, 물 이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일단 그 하구둑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물이 살고 이 물이 살아야 건강한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서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하구둑 해수유통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를 지금처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거라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선은 이 해수유통 이 선결 조건으로 이 농업용수 확보가 먼저다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먼저 알려라. 물 쓰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먼저 알리면서 그렇지. 해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천군의 농업 정책의 수준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좀 서운한 면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조금 몇 가지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시급히 좀 해야 된다. 예. 서천군 농 정책에서 이거는 좀 빨리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서천군에서 이렇게 농업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 그 식량 자급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 밀하고 보리 재배를 농가에 권장하고 그걸 구분해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지자체에서 서로 그 대기 환경이나 미세먼지 이런 걸 염려해서 읍내에도 도시에도 녹지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피우면서 거기에 돈도 쓰고 하는데, 실은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밀, 보리 재배를 하면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식량 자급률 면에서도 그렇고 탄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밀 3,000평이면 하루에 자동차 10,000대 분량의 탄소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그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부터 지자체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얘기하면 축사 문제. 지금 이제 축사가 문제되면서 민간하고 이제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리만 벗어나면은 뭐 몇백 두든 몇천 두든 이 축사를 지어서 이 소든 돼지든 사육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이 돼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육 두수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육 두수와 축사 간의 거리, 이런 걸 그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그 농가가 아닌 그걸 축사를 허가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도 서천군에도 이 허가만 받아놓은 이 축사를 짓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례 좀 가능한가요?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올해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군산 은곡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집도 구하고, 이 농촌공사에서 나오는 이 돈이나 팥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약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내 자격 농지가 없고 다 이 임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서면에서 한 자리, 비인에서 한 자리, 저 부여 홍산에서 몇 자리 이렇게 돈들을 구하더라고요. 임대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서면까지 비인까지, 그렇죠, 홍산까지 차를 가지고 아니면 트랙터를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동하면서 소모되는 연료 또 시간 타이어 달면서 이게 손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지자체에서 이런 친구들한테 정말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이 승계농이 아닌 그냥 일반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군에서 집을 알선해주고 농지 터전을 마련해서 임차 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게 요즘에는 전국에서 다 이 지자체 정책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서초군에 좋은 내가 갔을 때 논도 구할 수 있고 밭도 구할 수 있고 집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애들이 생겨야 학교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의 문화도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문화적인 면도 갖춰질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